저 사람 말이야. 겉으론 그냥 경비원 노인네처럼 보이겠지만 내 인생 전부야. 저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올해 35이죠.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혈연으로 따지면 먼 친척뻘인데 그냥 제 할아버지예요. 최동만 최노인. 올해 78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를 그냥 경비원 아저씨로만 알아요.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셨거든요. 새벽 5시면 경비실 불이 켜지고 밤 11시에야 꺼집니다. 여름엔 땀에 젖은 제복을, 겨울엔 낡은 파카를 걸치고 계시죠. 손은 거칠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래도 늘 단정하게 면도를 하시고 제복 단추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채우십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반 친구가 놀러 왔다가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야, 너네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야? 우리 아빠는 회사 다니는데.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민재야, 사람은 가진 돈보다 사람값으로 사는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려니 했죠. 하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셨어요. 제 학비며 생활비며 전부 당신 손으로 버신 돈으로 대셨죠.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 해도 허리 굽히지 않으셨고 불합리한 일엔 당당히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최경비님, 택배 좀 올려다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1층 로비에 두시면 됩니다. 아니, 경비가 뭐 하는 사람인데 택배 하나 못 올려줘요? 경비는 경비입니다.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미움받기도 많이 받으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재야,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 자존심 굽히는 게 진짜 비굴한 거다. 당당하게 내 일하고 떳떳하게 사는 게 사람값이야.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할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엔 중견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소주 한 병을 드시면서 눈물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우리 민재가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잘한 거지. 할아버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 그 이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3년 전 윤정희를 만났습니다.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끌렸죠. 정희는 똑똑하고 당차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미팅 끝에 용기 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년째 이어졌어요. 정희는 할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대로 인사드려야죠. 민재 씨 키워주신 분인데. 그렇게 정희를 할아버지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비실 앞에서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제복도 새로 다려 입으시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셨죠. 할아버지, 제 여자친구 윤정희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정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재 잘 부탁합니다. 이 녀석 고집은 좀 세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애예요.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는걸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경비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어요. 젊은 시절 얘기며 제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던 얘기며 정희는 그 모든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는지 알겠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희는 할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봐줬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준 거죠. 그리고 작년 가을 정희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어요. 반지도 없이 그냥 무릎 꿇고 말했죠. 정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많이 못해줘도 평생 너한테만 잘할게. 정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소식을 전하자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으셨어요. 잘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아버지도 축하해 주시죠? 그럼 내가 제일 축하한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의 부모님을 만나야 했거든요. 정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니도 교수 출신이시라고 했죠.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제 형편이며 할아버지 직업이며 그들이 받아들일까 싶었죠. 괜찮을까, 정희야? 뭐가요? 부모님이 나 괜찮다고 하실까?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만 보여드리면 돼요. 걱정 마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 불안감이 커졌죠. 할아버지도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물으셨어요. 민재야,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거짓말. 내 얼굴만 봐도 알아. 혹시 상견례 때문이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죠.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창피 안 당하게 단정하게 입고 갈게.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알아. 내가 나 걱정하는 거. 하지만 민재야,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가로 판단받는 거지.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정희 아버지, 윤이사가 예약한 곳이라고 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하얀 벽에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허리 숙여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윤이사님 일행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재야, 긴장 풀어라. 할아버지가 옆에 있잖니.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더라고요. 평소 입으시던 경비 제복이 아니라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으셨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으시고 구두도 반들반들하게 닦으셨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정희 가족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정희 아버지 윤이사는 60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계셨죠. 옆에 앉은 정희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재입니다. 저는 깊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 할아버지 최동만입니다. 윤이사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악수도 없었어요. 정희 어머니는 아예 시선도 주지 않았죠. 정희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모두 앉으세요. 음식 주문할게요.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윤이사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우리 쪽을 힐끗거렸어요. 특히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찜, 구이, 탕,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윤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는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지방국립대 토목공학과 나왔습니다. 지방대. 그래도 국립이니 괜찮네요.
회사는 어디 다닙니까? 중견건설사에서 현장 관리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 그럼 사무실이 아니라 공사장에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희사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정희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월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앞으로 우리 딸 뒷바라지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눈썹을 찌푸렸지만 참으셨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많진 않지만 성실히 모으고 있습니다. 정희와 함께 꾸려나갈 자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요?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이요? 젊은 사람들 다 노력한다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정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재 씨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정희야, 엄마는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분위기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윤희사는 술잔을 들이키더니 할아버지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무슨 일 하십니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경비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요? 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그 순간 윤희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정희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야, 이게 무슨... 엄마,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윤희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했죠. 경비원이라. 그래서 오늘 그런 옷을 입고 오신 겁니까? 할아버지의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긴? 보면 모릅니까? 상견례에 제대로 된 옷도 못 입고 오시다니. 할아버지는 오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정성이요? 경비 제복 입고 올까봐 걱정했는데 이것도 그게 그거네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는 듯 눈빛을 보내셨죠. 윤희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경비원 손자라니.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도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정희가 소리쳤지만 윤희사는 손을 내저었어요. 정희야, 너도 이제 철 들어야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집안, 배경, 경제력. 다 따져봐야 하는 거라고. 저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도 세상은 중요하게 본다.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하려고. 시댁 어른이 경비원이라고.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초라한 경비원이고 가진 것도 없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제가 비록 경비 일을 하지만 민재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떳떳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입니다. 윤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직? 그게 밥 먹여줍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진 돈보다 사람값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값?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 없으면 사람값도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정희는 울먹이고 있었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할아버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윤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야, 집에 가자. 싫어요. 저는 민재 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안하고는 인연 끊는 거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윤희사 부부는 나가버렸습니다. 방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요. 정희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민재 씨.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설득 못해서. 할아버지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정희 씨 잘못 아니에요.
세상엔 여러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화가 났어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사의 그 차갑던 눈빛이, 모욕적이던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재야, 화내지 마라. 할아버지, 괜찮다? 저런 사람들 많아.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너무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그 사람도 딸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이해 못할 건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희사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경비원 손자, 선 넘은 거 사람값도 없다.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경비실로 출근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상처받으셨다는 걸. 다만 저를 위해 참고 계신 거란 걸요.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희와는 매일 통화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희의 부모님은 완강했습니다. 특히 윤희사는 정희에게 계속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 했죠. 정희야, 아빠 친구 아들인데 대기업 다녀. 한번 만나보기만 해라. 싫어요. 저 민재 씨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경비원 손자인데.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정희는 지쳐갔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힘든 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경비 일을 하시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웃음이 줄어들었고 말씀도 적어지셨죠. 어느 날 저녁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전기 히터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재야, 왔니? 추운데 들어와. 차 한잔 할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라주셨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뭐가? 지난번 상견례 때문에요. 윤희사님이 너무 심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그까짓 거. 할아버지. 민재야, 세상엔 저런 사람들 천지야. 내가 경비일 30년 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아니? 저 정도는 약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저런 사람들이 뭐라고. 민재야, 할아버지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당신 인생 다 포기하시고. 그런데 저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재야,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너 지금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할아버지 무시한 거 갚아주고 싶지? 맞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성공해서 윤희사 앞에 당당히 서고 싶었죠. 봐라, 경비원 손자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다 아시는 듯 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한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하지만 민재야, 복수는 답이 아니야. 그럼 뭐가 답이에요?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지. 떳떳하게, 정직하게. 그게 최고의 복수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저렇게 무시당하고도. 착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다. 민재야, 복수에 매달리면 내 인생만 피폐해져. 그 사람들 생각하느라 내 시간 낭비하는 거야. 하지만 괜찮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야. 사람이 밑바닥에서 일한다고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지. 할아버지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윤희사의 그 오만한 표정이,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며칠 후 정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민재 씨, 미안해요. 제 부모님 때문에. 정혜 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더 설득했어야 하는 건데. 정희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도 야위었어요. 집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만약 민재 씨랑 결혼하면 인연 끊는데요. 그래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다른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저 정말 힘들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 씨, 우리 헤어질까요? 뭐라고요? 정희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저 때문에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싫고. 민재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저는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하지만 민재 씨도 저 싫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이겨내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마음 돌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윤희사의 완강한 태도를 보면 마음을 바꾸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무언가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민재야. 들어와. 방에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뭔가를 서랍에 넣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옛날 것들 좀 보고 있었어. 옛날 것이요? 응. 그냥 추억거리지 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정희 씨는 만나고 왔니? 네. 만나고 왔어요. 어때? 괜찮더냐? 힘들어 보였어요. 집에서 압박이 심한가 봐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럴 거야. 부모 입장에선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니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당연한가요? 민재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대기업 임원이 경비원 사돈 맞이하는 게 쉽겠니? 하지만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풀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모욕이 그냥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견례 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윤희사의 냉소, 정희 어머니의 경멸, 그리고 그 모든 걸 담담히 받아들이시던 할아버지의 모습. 언젠가는 꼭 할아버지의 진가를 보여드리고 말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상상도 못했죠. 운명이 곧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경비실로 출근하셨고 저는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손대지 않던 할아버지 방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지 좀 털고 이불도 햇볕에 말릴 겸 해서요. 방문을 열자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물건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작은 옷장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침대가 전부였죠. 벽에는 제 어렸을 때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그러다가 책상 서랍을 열게 됐어요.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꺼내보니 묵직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지들이었는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펼쳤습니다.
국가산업발전 공로자 최동만 씨, 조선소 기술혁신의 기여. 기사 옆에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할아버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크랩들도 펼쳐봤습니다. 최동만 설계 책임자, 국산 선박 기술 자립의 앞장. 조선소 핵심 기술 개발, 최동만 박사 주도. 젊은 엔지니어 최동만,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 기사마다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국영조선소의 설계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할아버지 얘기인가 싶었죠. 더 깊이 찾아봤습니다. 봉투 맨 밑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보니 훈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금빛 메달에 국가산업발전 공로자라고 새겨져 있었죠. 그 옆에는 오래된 증서와 명함들이 있었어요. 최동만, 국영조선소 설계개발부 책임자. 명함을 만지작거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화려한 과거를 숨기고 경비 일을 하고 계셨을까? 더 찾아봤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1980년대 것으로 보였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1987년 3월 15일. 오늘도 간부들과 싸웠다. 불량 자재를 쓰면 안 된다고, 배가 바다에서 침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원가 절감만 외쳤다. 최 책임자, 너무 원칙적이야. 조금은 융통성 있게 일해. 융통성? 그게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거라면 안 되는 거다. 1988년 6월 22일. 부정부패 문제를 상부에 보고했다. 간부들이 자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경고장이었다. 조직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다. 나는 조직이 아니라 양심에 충성한다고 답했다. 1989년 2월 10일.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조선소에서 쫓겨났다. 이유는 조직 규율 위반. 웃기는 일이다. 정직하게 일했을 뿐인데 그게 규율 위반이란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양심을 지켰으니까.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경비 일을 하게 되셨는지,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사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부패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으셨지만 양심만은 지키셨던 거죠.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0년 5월 3일. 경비 일을 시작했다. 한때 수백 명을 관리하던 설계 책임자가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됐다. 주민들은 나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부른다. 괜찮다? 일은 일이고 직업에 귀천은 없으니까. 1995년 8월 12일. 오늘 민재를 처음 만났다. 친척 아이인데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다고 했다. 내가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 이 아이만큼은 정직하게 키우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양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2000년 4월 20일. 민재가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나와 달리 성공할 거다. 하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됨이다. 그것만큼은 꼭 가르치고 싶다. 일기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으셨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를 키우면서도 같은 가치관을 심어주셨습니다. 문득 상견례 때 윤이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값도 없다.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야말로 진짜 사람값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제가 들고 있는 일기장을 보셨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옛날 일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경비 일을?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내가 설계 책임자였을 때나 경비원으로 일할 때나 내 마음가짐은 똑같았어.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래도 후회 없어.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부정부패에 눈 감고 출세하느니 차라리 양심 지키며 평범하게 사는 게 낫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몰라봐요. 윤희사처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세상이 날 알아주든 말든 중요한 건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민재야, 너 하나만 제대로 키웠어도 난 성공한 인생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라. 할아버지 아직 튼튼해.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자랑스러움, 존경, 사랑.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할아버지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고 말겠다고. 특히 윤희사에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꼭 보여주겠다고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출근길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사가 근무하는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대형 건설사 하도급 비리 의혹, 검찰 전격 수사 착수.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윤희사 회사가 대형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관련 설계 도면을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핵심 임원들을 조사 중이라고 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뉴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 씨, 뉴스 봤어요? 응, 봤어. 정희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 집에 안 계셔. 회사에서 밤새 조사받고 계신데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응. 민재 씨,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아빠가 정말 그런 일에 연루됐을까?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희사의 그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론 정희 아버지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 믿고 싶기도 했죠. 일단 지켜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 고마워, 민재 씨.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소 핵심 설비 도면 불법 복제 적발. 30년 전 국영 조선소 기술 무단 사용.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윤희사 회사가 대형 조선소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핵심 설비 도면을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면이 30년 전 국영 조선소에서 개발된 기술에서 파생된 것이고, 당시 설계를 주도했던 사람이 최동만 설계 책임자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국가 핵심 기술을 지켜낸 사람으로요. 급히 집에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봤어. 갑자기 옛날 일이 나와서 나도 놀랐다.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어요. 기사에. 그러게. 기자들한테 연락도 몇 통 왔더라. 인터뷰 요청한다고. 그럼 하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알려야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재야, 그건 옛날 일이야. 굳이 들춰낼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건 기회예요. 할아버지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민재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선소 기술 지킨 최동만 책임자, 부정부패 거부하다 해고됐다. 30년간 경비원으로 살아온 국가 공로자의 숨겨진 이야기. 양심 지킨 엔지니어 최동만의 재조명. 기사마다 할아버지의 과거가 상세히 나왔습니다. 국영조선소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일, 부정부패에 맞서다 해고당한 일, 그 후 30년간 경비원으로 살아온 일.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됐죠. 댓글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어른이 따로 없네요. 이런 분이 경비 일을 하셨다니. 나라가 인재를 제대로 못 알아봤네. 양심 지킨 대가가 이렇게 크다니 씁쓸하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 한편 윤희사 회사 상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불법 도면 사용이 확인되면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어요. 검찰은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죠. 며칠 뒤 윤희사가 회사에서 물러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임원 윤모 씨, 하도급 비리 책임지고 사퇴. 기사에는 윤희사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상견례 때 그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회사 정문을 나서는 사진이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민재 씨, 정희 씨, 괜찮아요? 아빠가 회사에서 나왔어. 모든 걸 다 잃었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대. 책임져야 할 게 많아서.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죠. 결국 정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될 테니까요. 정희 씨,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민재 씨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우리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정희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무례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정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는 기자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하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어르신, 국민들이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일이나 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물러간 뒤 제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재야. 어서 와. 기자들 많이 찾아오나 봐요? 응. 요 며칠 정신이 없더라. 하지만 다 거절했어. 왜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재야,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야.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지. 알아요.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윤희사 소식 들었지? 네. 안 됐더라. 아무리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저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인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화 안 나세요? 화? 왜? 그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무례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지. 윤희사도 이번 일로 뭔가 깨달았을 거야.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되면 안 돼. 그 사람도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야.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수하면 배우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관련 뉴스는 여전히 이어졌어요. TV 뉴스에서도 다루고 신문 사설에서도 언급됐죠. 잊혀진 공로자, 양심을 지킨 엔지니어, 경비원으로 살아온 국가 유공자. 여러 표현으로 할아버지를 조명했습니다.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재 씨, 잠깐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어디서 볼까?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거기로 올래? 1시간 뒤, 그 카페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에는 기운이 없었죠. 마주 앉자마자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미안해. 뭐가? 다, 다 미안해. 우리 아빠 일도 할아버지한테 무례했던 것도 정혜 씨 잘못 아니잖아. 아니야. 나도 그때 제대로 막지 못했어.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정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 관련 기사들이 가득 저장돼 있었어요. 다 읽었어. 할아버지에 관한 기사 전부. 국영조선소에서 핵심 기술 개발하신 1. 부정부패 거부하다 해고당하신 1. 30년 동안 경비 일하신 1. 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경비원이라고 무시했어. 나도 그걸 막지 못했고. 정혜 씨,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 양심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하신 분. 그런 분의 손자랑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반대였어.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양심을 팔았어.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정희 씨, 아버님도 반성하고 계실 거야. 응. 아빠가 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술만 마셨어. 그러면서 계속 중얼거렸어. 내가 틀렸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다.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민재 씨, 나 할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 직접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어. 안 해도 돼? 할아버지는 이미 다 이해하고 계셔. 아니야. 꼭 해야 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죠. 할아버지, 정희가 찾아뵙고 싶대요. 그래? 혼자? 아니요, 저랑 같이요. 알았어. 경비실로 오렴. 1시간 뒤, 우리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가는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경비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일어나셨죠? 어서 와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 정혜 씨, 일어나요. 할아버지가 놀라서 정희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제대로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혜 씨. 일어나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정혜 씨, 고개 드세요. 사과받을 일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희의 어깨를 다독이셨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예요. 정희 씨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말이에요, 정희 씨. 저는 정희 씨가 우리 민재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희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등을 토닥이셨어요. 잠시 후 정희가 진정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사과드리고 싶어 하세요. 윤 이사님이요? 네. 지금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만나도록 하죠. 정말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희 씨, 한 가지만 약속해요. 네, 말씀하세요. 윤 이사님한테 전해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 할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분이야.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당신은 할아버지를 닮았거든. 정직하고 따뜻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정희와의 관계도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정희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사 부부가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민재야, 같이 가줄래? 당연하죠, 할아버지. 고맙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약간의 떨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대범하신 분이셔도 사람 앞에 서는 건 긴장되는 일이니까요. 만남은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경비실 앞 작은 공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편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약속 시간 10분 전, 저와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선선했어요. 가을 끝자락이라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습니다. 깨끗한 흰 셔츠에 회색 카디건을 걸치셨어요.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글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잠시 후 저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윤희사 부부와 정희였어요. 윤희사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평범한 점퍼를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죠. 정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우리 앞에 섰을 때 윤희사는 먼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뵙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아닙니다. 저희는 서서. 앉으세요. 말씀 나누려면 편하게 해야죠. 할아버지의 말씀에 윤희사 부부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제 옆에 섰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견례 때 그 오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상견례 때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르신을 경비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어르신, 저도 사과드립니다. 그날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두 사람을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개 드세요. 사과는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때는 저도 서운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윤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시고 부정부패를 거부하시고 그런 분을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사람이 상견례 때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윤희사가 벤치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놀라서 말렸지만 윤희사는 이미 땅에 무릎을 대고 계셨어요. 정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조아렸죠. 어르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급히 두 사람을 일으키려 하셨죠.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어르신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제발 일어나세요. 할아버지는 윤희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윤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개만 조아렸어요. 어르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한 게. 윤희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도, 정희 어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시더니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놀라서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윤희사와 같은 높이에 계셨어요. 이사님, 고개 드세요. 어르신. 제가 무릎 꿇고 있으면 이사님도 일어나셔야죠. 그제야 윤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이사님, 용서받을 일 없습니다. 어르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실수했어요. 교만했고 남을 판단했죠. 할아버지는 윤희사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사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윤희사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한 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어르신. 그리고 이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는 정희를 보셨습니다. 우리 민재와 정희, 결혼 축복해 주세요. 그 말에 윤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영광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을 사돈으로 모시는 게. 정희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정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요, 아빠. 가족이 함께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민재야, 이제 됐지? 네, 할아버지. 사람은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5명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윤희사는 할아버지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셨을 때 얘기, 기술 개발하셨던 얘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하셨죠.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전한 겁니다. 과찬이세요? 정희 어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 이런 훌륭하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셨으니 복 받으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모실게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윤희사가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으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직업으로 사람을 재지 마세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윤희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재야,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요, 할아버지.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도 마음이 편해졌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 용서했을 거예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힘들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와 정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윤희사 부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물론 예전처럼 큰 결혼식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작고 따뜻한 식을 올리기로 했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경비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민재야, 너 요즘 생각하는 게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얼굴만 봐도 알아. 할아버지가 너 몇 년 봤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일이 재미없어요. 회사 일? 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할아버지처럼 부정한 일들을 많이 봐요. 부실 자재 쓰는 것, 안전 규정 어기는 것.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거야. 세상이 원래 그래. 제가 지적하면 다들 귀찮아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원칙적이야. 융통성 좀 발휘해. 이런 말만 들어요. 힘들겠구나. 할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말씀하셨죠. 그래. 그러고 싶으면 그래. 말리지 않으세요? 왜 말려? 내 인생인데. 하지만 경제적으로.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아직 일하고 있잖니. 그리고 민재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의미 있는 일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학원? 네.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요. 조선, 건설 쪽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기술을 알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일하는 기술자를 키우고 싶어요.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양심을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을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그 가치를 다음 세대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걸 세상에 돌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할아버지 생각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니. 할아버지,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을 알아보고 커리큘럼을 짜고 장비를 구하고 정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회계며 행정이며 제가 못하는 부분을 다 맡아줬죠. 민재 씨, 이름은 뭐로 할까요? 최동만 기술학원?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응.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싶어. 그래야 할아버지 정신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멋진 이름이에요. 윤이사도 도움을 주셨어요. 비록 회사에서 물러나셨지만 업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셨거든요. 장비 구하는 것, 강사 섭외하는 것, 여러 방면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민재 씨,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르신 뜻을 이어가는 일에 함께하고 싶어. 준비 기간 석 달. 드디어 작은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변두리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공간은 좁았지만 필요한 장비는 다 갖췄습니다. 벽에는 할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문구를 걸었죠. 정직하게 일하고 양심을 지키는 기술자를 키웁니다. 마이너스 최동만 기술학원. 개원식 날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민재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첫 수강생은 5명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첫 수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배가 하나 침몰한 적이 있어요. 부실 자재로 만들어진 배였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라는 걸. 그래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청년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이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정직한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어. 학원은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몇 개월 뒤엔 수강생이 20명으로 늘었어요. 다들 돈을 많이 버는 기술보다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정희도 학원 일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민재 씨, 이 일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청년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여. 그치? 나도 그래. 우리 결혼하고도 계속 같이 하자. 당연하지. 윤이사도 가끔 학원에 들르셨습니다.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수강생들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죠. 여러분,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윤이사가 수강생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어요. 그 결과 모든 걸 잃었죠. 수강생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떳떳함이라는 걸. 여러분도 그걸 잊지 마세요. 수업이 끝나고 윤이사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민재 씨, 이 학원 정말 잘 만들었어. 나도 여기서 다시 배우는 기분이야. 이사님도 자주 오세요. 청년들한테 좋은 가르침 주시잖아요. 그래야지. 내 남은 인생, 이런 일에 쓰고 싶어. 그렇게 학원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2번씩 오셔서 강의하셨어요. 경비일과 병행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 내 보람이야. 젊은이들한테 내가 배운 걸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느 날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최동만 설계 책임자, 이제는 청년 기술자 양성에 나서. 기사가 나가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청년들, 후원하고 싶다는 기업들.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대기업 사장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최 어르신,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키우는 인재들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장학금 받는 학생들한테 절대 취업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이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학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반년 만에 분원도 하나 냈어요. 수강생은 50명이 넘었고 수료생들은 하나둘 취업하거나 창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양심을 지키는 기술자로 살아갔죠.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민재야, 이게 내가 평생 꿈꾸던 일이야. 할아버지, 내 기술이, 내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했습니다. 제 일이 의미 있다는 게 느껴졌고 할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정희도 마찬가지였죠. 민재 씨,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응, 그래.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 일 할 거지? 당연하지. 평생 할 거야.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평생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그게 우리가 찾은 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항구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일하셨던 조선소 근처라고 했죠. 민재야, 할아버지 혼자 다녀올게.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좀 있고 싶어서.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항구로 향하셨습니다. 오래된 국영조선소는 이미 민영화되어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할아버지는 정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여기서 내 젊음을 다 바쳤지. 조선소를 뒤로 하고 바닷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항구 끝 벤치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셨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조선소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다들 웃고 있었죠. 희망에 차 있었던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혼잣말을 하시며
사진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세상도 언젠가 그 값을 돌려주는 법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으셨죠. 나는 후회 없어. 정말로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고 양심을 팔지 않으셨죠. 그 대가로 많은 걸 잃으셨지만 더 소중한 걸 지키셨어요. 자존심, 양심, 그리고 떳떳함. 민재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주고 있어.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걸로 됐어.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갈매기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아. 민재가 알아서 잘할 거야.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지. 아직 끝이 아니야.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할 일이 많아. 벤치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다를 보셨죠. 고맙다. 내 인생. 그렇게 말씀하시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78 노인의 걸음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좋았어.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냥 내 인생 돌아봤지. 후회 없이 살았다는 생각. 할아버지는 정말 멋지게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민재야, 너도 멋지게 살 거야. 아니, 이미 잘 살고 있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선택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뭔가 쓰고 계셨어요. 일기장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기심에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뭐 쓰고 계셨어요? 봤구나. 그냥 민재한테 남기고 싶은 말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나중에 읽어야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나중이요? 응. 할아버지 없을 때. 할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가는 거잖니. 그때 읽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지만 할아버지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작은 예식장을 빌렸고 하객도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식이 될 것 같았어요. 식 이틀 전 할아버지와 정희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희사가 할아버지께 술을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제 진짜 사돈이 되는군요. 그러게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두 분이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정희가 할아버지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결혼하면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야지. 우리 손주 며느리 자주 봐야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저도 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게요. 고맙구나, 정희야. 그날 밤은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다 잊혀지고 새로운 시작만이 앞에 있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예식장 준비하고 옷 입고 사진 찍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죠. 할아버지는 새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맞춰드린 거였어요. 짙은 회색 양복에 하얀 셔츠, 은색 넥타이. 정말 멋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그래, 할아버지도 한때는 멋쟁이였어. 지금도 최고로 멋지세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지 않은 하객들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학원 수강생들도 왔고 윤희사의 옛 동료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입장이었어요. 정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윤희사의 팔짱을 끼고 걸어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정희를 보니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윤희사가 정의 손을 제 손에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줄의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든 순서가 차례로 이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순서가 왔습니다. 저와 정희는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깊게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르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민재야, 정희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결혼하는 모습 보니 할아버지 정말 행복하다. 할아버지, 민재야, 너 정말 잘 컸어. 할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이 됐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할아버지는 정희의 손도 꼭 잡으셨습니다. 정희야, 우리 민재 잘 부탁한다. 이 녀석 고집 좀 세지만 마음만은 따뜻해. 알아요, 할아버지. 평생 잘 모실게요. 고맙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우리 두 손을 맞잡게 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네, 할아버지. 그리고 기억해라. 복수보다 값진 게 있다. 바로 용서와 깨달음이지. 할아버지의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사시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용서하신 분, 복수 대신 이해를 선택하신 분, 그게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재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무슨 일을 하든 얼마를 버든 떳떳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후회 없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꼭 그렇게 살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좋아. 이제 됐다. 가서 축하 인사 받아라.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학원 수강생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생님 표정 보니 제가 다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그 청년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고맙다. 너도 열심히 해서 좋은 기술자 되거라. 네. 선생님 가르침 잊지 않을게요. 윤희사도 다가오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저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이사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아닙니다. 어르신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해가 지고 피로연도 끝나갈 무렵 저와 정희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신랑 신부. 피곤하지? 괜찮아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괜찮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라 피곤한 줄도 모르겠더라.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주시고. 민재야, 그만해라. 울지 말고.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야. 너는 원래 좋은 아이였어. 할아버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정희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제 인생의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희야, 고맙구나. 우리 민재 잘 부탁한다. 당연하죠. 평생 사랑하며 살게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정희야,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야. 세상이 원래 그렇거든. 네, 할아버지. 하지만 기억해라.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겨낼 수 있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명심할게요. 그리고 복수하려 하지 마라. 미워하지도 마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 후회 없어. 정말로. 그 미소 속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고난, 좌절,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양심, 타협하지 않았던 정직함, 그리고 끝까지 지키신 인간다움.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재야. 석양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비추는 석양빛이 마치 후광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복수보다 값진 게 있다. 바로 용서와 깨달음이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깊고 잔잔한 미소였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사신 분의 미소, 양심을 지키신 분의 미소,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의 행복을 본 할아버지의 미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정의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작. 학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시작. 창밖 석양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빛. 정직, 양심, 용서, 사랑. 그 모든 것이 담긴 빛. 그 빛을 따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아버지처럼 떳떳하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